자, 슬라이드 한번 맞힐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너무 답답한데 그리고 이 답답함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리고 톤을 조금 더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약간 처져 좀 있어요. 밝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너무 좀 무거운 심리 같아요. 기자님부터 얘기 네.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먼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제가 먼저부터. 너무 스트레스인데 답답한 속마음을 말할 곳이 없다고요? 오늘도 혼자 꾹 참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대나무 숲이 되어서 속 시원하게 다 들어주는 여기는 오늘의 심리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요 갑질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호의는 폭력일 수 있거든. 사랑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유일한 정신병이다라. 나는 그와 왜 그런 연애를 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희진 기자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이 몸이 또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참 이 스트레스 어디 풀어놓을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 숲이 되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얘기부터 좋습니다. 그리고 속내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여자친구 얘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얘기는 바로 밥 한번 먹자. 네, 밥 한번 먹자. 저 맨날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 보통 빈말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빈말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진지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맞아. 아니 도대체 이 밥 한번 먹자 요 말에 들어있는 심리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밥 한번 먹자라는 거는 진짜로 밥을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헤어질 때 약간 서먹서먹하거나 뭔가 좀 아쉬울 때 혹은 이 대화를 끊고 싶을 때 자기가 다음에 한번 보자, 볼 수 있으면 보자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밥 한번 먹자죠. 근데 사실 이 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밥이라는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오랜만에 만났을 때 밥은 먹고 다니냐, 감사의 인사할 때도 내가 밥 살게, 잘 가 할 때도 밥 한번 먹자, 맞아. 마음에 안 들 때도 밥 맛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밥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밥 한번 먹자 했을 때 이제 답장을 안 하잖아요. 날짜를 보통 날짜를 안 보내면은 이게 나도 밥 먹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안부 인사나 잘 가라는 표현이고 이제는 우리의 만남을 여기서 정리하자, 다음에 만나자는 얘기인데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융통성이 적은 분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간혹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기자님? 좀 많아요. 저희는 사실 밥 먹는 게 일이어서 그쵸. 근데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누군가가 자기 시간을 들여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참 그래요. 언제 밥이나 한번 먹죠. 그래요. 언제 밥이나 한번 먹죠. 아 이거 진짜예요? 빈말 없는 사이가 필요하네요, 정말로. 빈말로 이렇게 밥 먹자고 하지 말고 좀 센스와 눈치를 가지고 그렇죠. 좀 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 그렇죠. 나에 대한 예의일 수 있다. 빈말을 안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의 말인지, 진심이 몇 프로 담긴 말인지 정도는 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맞네. 뭔가 저도 매끄러운 대인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이랑 얘기하고 나니까 좀 저도 밥 먹자는 말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기자님. 우리 명희진 기자님이시죠. 네,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좀 고민이 되는 사연들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해왔어요. 아, 예. 매주 좀 한 가지씩 소개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 갑질 사건 기억나세요? 아 예. 영상 그 얘기를 봤습니다.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영상을 한번 같이. 이게 울산에서도 한 번 있었고요, 이 사건이. 연신내에서 또 연신내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 근데 혹시 이거 영상 보셨어요? 네. 좀 어떠셨어요? 짤로 도는 걸 봤었는데 기가 막히죠. 아, 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확 이렇게 던지시지? 요새는 이 맥도날드 매장에 전부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세트를 시키면 번호가 뜨면 예전에 우리 푸드코트에서 네. 음식 받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세트를 시켰는데 그분이 이제 번호를 못 본 거예요. 그러게요. 내가 배가 고픈데 알바생이 계속 불렀지 이제 그렇죠. 몇 번 하는데 이분은 계속 기다렸는데 햄버거가 너무 안 나오니까 가서 항의를 하신 거예요. 화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이 문제, 이 돈이면 다 된다. 요 갑질 있잖아요. 요거 사회적으로 좀 왜 이런 갑질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느낄 때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희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시켰고 나는 손님이고 너는 아르바이트생이니 나를 제대로 대접해라라는 굉장히 약간 천민자본주의 같은데 돈이면 다 된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빠른 그 압축 고도 성장 시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면 쉽게 말하면 국민이 열심히 하면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당신들도 잘 살 수 있다. 혹은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그렇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인정이 되는 사회였지. 네, 그런 걸 정말로 세뇌에 가까운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신봉하면서 그러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보니 이제는 나라가 잘 사는 거와 내가 잘 사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됐고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는데 먹고 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실컷 기업은 뭐 1년에 얼마의 순이익이 났네 자기들끼리 무슨 잔치를 하네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약간 피해의식이 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거꾸로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네, 그러면서 내가 마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느낌. 요만한 것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오히려 과하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타나요. 진짜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에서의 갑질에 대해서 뭔가 오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하는 거는 사회 통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에 갑질 프레임을 씌워버림으로써 갑질이 아닌 것도 갑질이 되거나 갑질을 폭로함으로써 또 다른 갑질을 하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진정한 갑질 폭로를 위한 건지 혹은 또 다른 갑질을 위한 갑질 폭로인 건지는 개인이 하나하나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뭔가 기대가 돼요.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깜짝 놀란 사연이 있어요. 옆집 분한테 이 개 좀 한번 우리가 길러보려고 하는데 며칠만 좀 빌려달라고. 네, 실제 사용하는 일단 쎄합니다. 네. 가보죠.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데 이 옆집 아이 엄마에게 좀 황당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 시험 삼아 며칠만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이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이 정서 교육에도 좋고 이 며칠 개 뒷동 안 쳐주고 산책도 안 해줘도 되고 얼마나 편하냐. 이 좀 우리도 좋고 너도 좋고 좀 빌려달라 강아지 좀. 이런 사연이 또 올라와서 또 사람들을 황당하게 했는데요. 많이 황당한데. 아니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정말 이게 저게 실제 사례인가 싶더라고요 정말. 저도 비슷한 사연 하나 알아요. 그래요 어떤 사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중국집에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 못하고 근데 애가 만두를 좋아하니 설마 제가 예상하고 있던 그 포인트는 아니죠? 예상하고 있던 정확하게 맞아요. 서비스로 군만두를 몇 개만 달라. 여기서 멈추질 않죠. 그리고 애가 몇 젓가락 먹지도 않는데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키긴 부담스러우니 짜장면 양 하나를 낭낭하게 좀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2개 같은 하나 달라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댓글로 요즘에 배달 어플을 쓰니까 네. 아 혹시 뭐 가능하면 드리겠다. 그리고 짜장면 2개만 딱 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군만두 좀 달랬더니 안 주고 애가 먹지도 못하는데 아까우니까 짜장면 곱빼기 시키기 뭐 해서 하나를 좀 양을 낭낭하게 달라고 했는데 그걸 또 그냥 정량만 줬다. 서비스가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쫙.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분 별명이 낭낭만인가 낭낭맘. 아 근데 단어 선택이 이쁘긴 하다. 낭낭. 아니 이 아주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강아지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첫째는 키워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아 이분은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그쵸. 모를 가능성이 높겠군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 혹은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족의 마음보다는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의 정서 함양이 좋고 우리 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하는데 이게 키워도 될지 한번 테스팅을 해보고 싶다. 사실 이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분들 때문에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까지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맘충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맘충이라는 말도 너무 이제 흔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엄마들 사실 얼마나 아이 키우기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맘충 하나 때문에 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옆을 배려할 줄 아는 엄마들까지도 같이 또 욕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머니들에게 그러니까요. 엄마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굉장히 반대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좀 보면 좀 비상식적이라든지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든지 아까 짜장면 배달 마찬가지인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부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해주면 고마운 거지만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인 엄마의 태도 때문에 이 어머니가 좋지 않은 얘기들을 듣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내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이에 대해서는 사회가 충분히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관대함을 당연시 여겨서 자기 아이의 권리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부모의 행동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맘충이라는 단어도 좀 같이 없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제발 특히 언론인들께서 그 충이라는 단어는 좀 사용을 안 하셨으면 사람에게 충이 뭡니까 진짜. 저희 명 기자님은 절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전 믿습니다.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중요하죠. 네, 기자님 평소에 어떠세요? 저도 조금 뭐 가족들, 엄마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하니까 좀 사실 더 잘해야지 하면서도 좀 상처 주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뭐 친구도 사실은 친한 친구일수록 진심 어린 조언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뼈 때리는 얘기 많이 하고. 뼈 때리는 맞아요. 그러는데 사실 지금 소개할 고민도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독립을 못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27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에게 가족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라는 말로 너무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제가 살집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고도비만은 아니고 과체중 정도죠. 언니는 마른 편이라 그런지 제게 살에 대한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몸에 조금 달라붙는 옷만 입어도 언니는 재순아, 너 그건 입지 마.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 아니니? 이게 진짜 언니가 생각해줘서 해준다? 밤에 치킨을 시켜도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있어도 유독 저한테만 재순아, 내가 가족이니까 하는 얘긴데 너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식습관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라고. 아주 입맛 뚝 떨어지게 합니다. 언니만 그런 거라면 대들기라도 할 텐데 문제는 부모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같은 회사 팀장이거든요. 야,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야, 회사 작지, 미래 없지. 너랑 야, 적어도 너보다는 연봉 100만 원 더 받는 사람이랑 만나라 좀. 집도 잘 사는 것도 아니라며. 야, 절대 결혼 안 돼. 연애만 해. 언니니까 얘기하는 거야.
저희 집이 잘 살고 제 직장이 좋기라도 하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같은 회사 다니고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을 할 때마다 꼭 가족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덧붙이는데 가족끼리는 상처 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치킨 먹는데 뭐라고 진짜 열받을 거.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착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언니가 그런 얘기 했으면 치킨을 던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푼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란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호의는 폭력일 수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비슷한 이 기사가 또 있는데요. 네. 요즘 뭐 노량진의 스타 강사 이분이 강의를 하다가 열심히 살았으면 네.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셨겠죠. 대기업에 다 취직했겠죠. 여기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으면은 이런 말을 또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사실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듣는 학생 입장은 평등한 수평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선생과 제자 아니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어떤 말을 할 때 의미가 그 내뱉어진 말보다 훨씬 더 하나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면서 말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희도 제가 기자잖아요. 네. 기자 생활하다 보면은 저 때만 해도 한 8년 전이니까 그때는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를 4개월 하면서 이제 선배들한테 그렇죠. 시작이 교육을 사회부. 받는다. 네, 맞죠. 예. 그때 엄청 뭐라 하거든요. 거의 뭐 다 너 위해서 하는 얘기다. 제대로 해라. 막 이러면서 욕도 하고 진짜 못 되게 울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돌아보면은.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의사도 되게 상하 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상명하고 저희 인턴 레지던트 때만 해도 실제로 다른 과들은 폭력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이죠. 예. 일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빵꾸를 내거나 뭐 그러면은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면 좋겠는데 네, 거기다 대고 너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너의 안에서 누구를 어떻게 와 진짜 싫다. 너무 싫죠.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제 아래 연차들도 저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게 가까운 사이, 특히 가족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내가 타인이라고 내 안에서 규정지은 상대들 있잖아요. 네. 뭐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건 지인이라 하더라도 감정의 거리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두지를 않거든요. 보통 그리고 남한테 우리가 더 친절해요. 그럼요. 가까운 사람보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그냥 타인이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감정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무게를 둬버립니다. 즉 듣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조차도 상처가 되는 마당에 얘기하신 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를 안 지키다 보니 더 심한 말이 오니까 그 심한 말에 대해서는 더 무게가 더 두어지고 그럼 결국 상처는 2배, 3배가 돼서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명쾌하네요. 근데 그럼 이 사연의 이분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 대화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대화에서 또 문제가 생긴 또 이런 케이스잖아요. 이 경우에는 좀 독립을 해야 되나? 떨어져 사실 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순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언니가 날 위해서 하는 얘기 그리고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하는 얘기라 하더라도 나는 엄연히 상처받고 있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그럼요.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나가면 다행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상처를 받니? 그래, 우리는 내가 너 좋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화가 얘기하면 이 정도로 어떡해. 통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독립을 해야죠. 오히려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대가 절대 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수는 가족입니다. 부모 혹은 배우자 혹은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할 가능성이 없거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일 때는 가족이라고 꼭 보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그런 성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어떻게 부모님을 안 봐요? 어떻게 네네. 그런 죄책감 사실은 저는 필요 없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가족이라고 안 보고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처가 주는 가족을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란 테두리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얽매이다 보니까 계속 상처 받으면서도 그 옆을 못 떠나고 이렇게 맴도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10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이다 보니 출근길에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아이를 픽업해서 데려오거든요. 아이랑 놀아주다가 겨우 재운 다음 집안일을 하고 나니 매일 12시 넘어서까지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아기가 8개월 때부터는 복직을 해야 했는데요. 일에, 집안일에, 육아까지 스트레스이다 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애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살도 안 찌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엄마는 맞나? 왜 나는 모성애가 생기지 않는 거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제 애가 평생 예쁘지 않으면 어쩌나? 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야,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 아이가 안 예뻐 보이면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아이를 임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한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산후 우울감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산후 우울증 같은 말이 똑같은 건가요? 산후 우울감하고 우울증. 산후 우울증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산후 우울감이라는 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하는 건데 오, 있어 보이죠? 네. 네, 산후 우울감이라는 거는 출산을 한 여성분에서 대략 한 70% 정도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요? 네. 길어야 2주,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내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하나의 상태인데 이 산후 우울감과 달리 산후 우울증은 좀 다른 문제예요. 산후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우울증과 거의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증상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기분 증상. 우리가 이제 기분으로 느껴지는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첫 번째 당연히 우울하죠. 우울하고 슬프고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지고 세 번째는 눈물이 많아지고요. 네 번째는 의욕이 없어져요. 다 갖고 있는데 저 우울증인가요? 그러면? 네, 이따 녹화 끝나고 따로 개인 상담을 좀. 두 번째는 이제 신체 증상, 몸으로 나타나는 건데 잠을 못 자요. 수면이 깨지거나 아니면 과다수면을 하거나 아니면 식욕 변화. 남성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성에서는 절반은 식욕이 뚝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빠지게 되고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인지 증상이라고 해서 머릿속 생각으로 드는 증상이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부정적 사고의 반추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극이 다 나에게는 왜곡되어서 부정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뭔가 말을 해줘도 아이, 그럼요. 얘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네. 이렇게 말했나? 막 그러면 이런 잘 생각. 지냈어요? 그러면 뭐야, 잘 못 지내길 바랬나? 이런 식? 뭐가 잘 되고 있는데 왠지 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이런 부정적 사고가 되새김질하듯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한테 쓸데없이 혹은 괜히 더 미안해져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만 힘든 것 같아. 나 때문에 우리 애만 나 힘든 것 때문에 같아. 우리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느낌.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단기 기억력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지게 되고요. 이 세상 아무도 내 맘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이나 소외감 느끼게 되고 악순환이네요. 그리고 희망이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이걸 하나하나 지금 풀어서 해석한 거고 좀 묶어서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 9가지 증상인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근데 이 산후 우울증은 출산 이후에 발생됐을 뿐 우울증과 똑같은 증상의 강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아마 이분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 공이 존재하는 모성 신화죠. 네, 모성애는 타고나는 맞아. 거고 부성애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아니 자. 근데 모성애라는 게
엄마들한테는 다 좀 본능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성애는 타고나는 거다라는 모성 신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남자?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니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은 아이 양육에 전념하세요라는 게 모성 신화죠. 주입되는 제 주장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특히 우울감을 느끼는 산후 우울감을 느끼는 동안 혹은 실제로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아이가 그렇게 이쁘거나 아이를 케어할 만한 의욕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무의욕증이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다 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데 가서 빨리 안고 뭐 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애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떻게 얼르고 달려야 되는데 그럴 의욕도 별로 없고 쉽게 지쳐버려요. 그러면은 그 지친다는 생각을 할 때 또 죄책감이 들겠네요. 그렇죠. 또 네. 내가.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내 애가 울고 있는데 나는 엄마로서 왜 이런 느낌이 들까? 나는 왜 이런 걸 제대로 못할까? 왜 적극적으로 못할까? 나는 엄마가 아닌가부터 이런 모성 신화 때문에 느껴지는 수많은 죄책감들이 또 많은 엄마들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남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잘 도와주고 잘 도닥여주고 이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첫째로 산후 우울증에 잘 걸리는 환경에 놓인 산모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신체적으로 가족의 적절한 서포트를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애 아빠는 밖에 나가서 맨날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애는 네가 키워라고 이렇게 방치해 두거나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산후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올라가요. 이분도 사실은 여기 아까 사연에 나오는 멘트 중에 참 안타까우면서 마음에 안 드는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멘트였죠? 남편이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지금 복직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맞벌이 부부인 상황에서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이 키우는 거지. 그치, 네. 맞아. 남편의 서포트, 심리적인 서포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어서 집안일도 해주고 아이도 같이 보는 그런 신체적인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이를 출산하신 지가 한 8개월? 10개월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사실 산후 우울증이 아직도 계속 존재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일도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니까. 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더 의미 있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